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업무를 이제 조금 이제 넘기고 전자주주총회를 할 텐데요. 이 전자주주총회는 아무래도 상장회사에서 적용되는 제도고,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제 꼼짝없이 걸렸죠.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전자주총하면 춤 예약한 것처럼 간편해져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업 쪽에서도 조금 일이 꼬였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정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굉장히 이 조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보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만약에 싫으면은 정관으로 안 하겠다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이게 한 30대 기업, 50대 기업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전자총회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7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도 진행 그룹에는 이제 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현행의 제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가 소유주들이 경영자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사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제 선임하는 기관이고, 아주 중대한 사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데,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꼭 열어야 되는 정기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총회는 그때그때 경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는 이걸 서면으로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주주들의 총의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사회만큼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사교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면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너무 날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정관에서 정한 장소나 본점 소재지와 같은 현장에 물리적으로 개최되는 이 현장 주주총회를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중에 회사 근무하다가 주주총회 있다고 연차받고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투자 절대로 안 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삼성전자 주식 2주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나가거든요. 예, 욕은 하죠. 속에서 잘 된다더니 왜 이래 이렇게 욕은 하지만 정작 주주총회 나가지도 않고, 또 개미 투자자들 나가봐야 할 말도 없습니다. 예,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주총회가 형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대기업들도 주주총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시나리오 다 짜잖아요. 시나리오 짜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불의의 어떤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해서 막 하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전자주주총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적힌 내용은 그 전에 이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기 전에 주주총회를 물리적으로 하고 우편으로 통제하고 말이 되냐 해서 전자를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통지하고 전자주주 명부를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또 전자투표라는 거, 이거 사전투표예요.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열릴 때 내 가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꼭 누르는 게 아닙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선거 때 사전투표하듯이 그 전에 제가 그냥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에 딱 붙여진 안건 보고 찬반을 그냥 주주총회 실제 열리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뭔가 보완제나 대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완제죠, 아니지? 보완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투표도 도입이 되고 전자공고나 등을 했는데 이게 부분적이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주주총회의 출석, 심의 의결을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간편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달달에서 했는 이야기 잘 하는데요. 이제 상사법무과장으로 제가 잠시 있을 때 그때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한동훈 장관님이 오셨잖아요. 장관님이 오시니까는 업무 보고를 하고 또 자기들이 새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를 하더만요. 장관 보고 때. 근데 장관 보고 때 이제 뭐 좀 참신한 걸 해야지 이제 좋게 평가를 받으니까는 굉장히 기로에 서는 겁니다. 문재인 때처럼 공정경제 주제로 이걸 보고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약간 안 맞고. 그렇다고 또 지금 3법이 계속 선진화되어야 되는 관점에서 뭔가 뭐 쉽게 말해서 구닥다리 같은 발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업들과 그리고 혁신을 원하는 세력들이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전자주주총회였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전자화시키니까 명확하고 운영하기 편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현장 출석할 필요 없이 주주총회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윈윈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요걸 이제 그때 올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 쪽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 좋다. 안 그래도 그 주주총회 열고 장소 대여하고 막 이렇게 종이 막 이렇게 새겨보고 귀찮았는데 잘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가 그때 이야기가 되고 그게 이제 법무부 안으로서 3법 개정위원회를 해서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제 한 12인 정도 참여하신 그런 개정위원회에 대해서 다 만들어진 무렵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안은 날라가버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이 약간 변형시킨 것만 지금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온라인 주주총회라고 해서 코로나 때 주주총회 중계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건 전자주주총회 아닙니다. 출석을 해서 참여를 못해요. 제가 법정에 방청석에서 참여한다고 구경한다고 제가 재판 당사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 구경하고 있다고 주주총회 당사자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주주총회는 흔히들 그 코로나 시기 때 하던 요거는 전자주주총회가 아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현장 병행형하고 현장 대체형입니다. 현장 대체형이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전자주주총회 열 필요 없이 그냥 줌으로 다 하자. 인터넷 공간에서 다 해버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자는 게 되게 기업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자주주총회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현장 병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장 대체형으로만 하면 날림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줌에 한 20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20명이서 회의하면은 발언권을 누가 증명해줘야 됩니까? 사회자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를 할 때 얼마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또 이거 줌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쓱싹 그냥 뭐 그 전날에 링크 하나 올리고 끝내버리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편성은 있는데 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현장 주주총회에서도 하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해라. 그래서 할 말 있는 사람은 현장 가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보고 비난할 일 있으면 비난하자라는 그런 참여 세력은 인터넷 공간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자.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장 병행형과 현장 대체형 이 두 가지 유형을 그때 법무부 안에서는 선택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대규모 상장 회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단지 용어 문제는 이제 현장 병행형을 병행 전자주주총회라고 하고 현장 대체형을 완전히 전자주주총회로 할 수 있다 해서 완전 전자주주총회가 하는 건데 민주당 안은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채택을 한 거죠. 법문을 보면은 현장 주주총회가 원칙인데 그 중에 주주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을 열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 전부가 참여하는 인터넷 공간으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장 병행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상장회사에서 채택을 하려면 채택을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무조건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내 상장회사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병행형을 할 바에야 안 하겠다라는 게 대세였거든요. 간편하게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주축만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43%, 현장 대체형은 44%,
요걸로 가름하는 걸로 하자. 이쪽이 거의 90%잖아요. 그랬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물리적으로도 열고 인터넷에서도 열어라라는 형자 분해형이 이제 결국은 올라간 거고, 대규모 상장 회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제가 좀 그때 법무부 준비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가진 거라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15개 주는 현장 병행형입니다. 불편한 제도죠. 그리고 30개 주는 현장 대체형이라서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주주총회는 우리나라가 주주총회만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관 투자자 주주 중심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주식을 대뜸 사는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를 하거든요. 펀드에 있는 펀드를 가입하면서 펀드에 담아져 있는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증권사, 펀드사, 사모펀드 이런 힘 있는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하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걔네를 무시를 못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안 해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자 대세형을 해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링크 걸어가지고 잘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하고 또 비교를 할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영미법 제도가 지금 해석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받아들여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판별하기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주주통해 도시 이제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거 다 주주총회 결의치에서 살펴가지고 또 소송할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동안은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갑자기 일본전에 들어와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막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애들 어떻게 말빨로 못 이기겠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들어왔는데 강의를 온라인 강의하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학생이 진짜 참석을 한 건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얼굴하고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출석했는지 확인 방법, 질문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고 또 얼굴 안 나오기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름까지 바꾼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업체가 국내에 있기라도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대규모 상장 회사가 일단 시범 케이스로 뭔가 좀 보여주겠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어떤 소송상의 문제는 이 법무부 안에서는 운영 기술상의 문제, 도중에 꺼져버렸다. 그래가지고 내지는 표결 찬성표가 에러가 났다. 이런 거는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은 면책해주자라는 조항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 그게 빠진 채로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면책조항을 둬야 되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을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실무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그러거든요. 영국에서는 가이드를 줍니다. M&A 가이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저희가 입법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법 바뀌고 나서 그 유예기간을 2년 동안 뒀거든요. 그 유예기간 동안 법 개정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잘 어필이 되면 2027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기 전에 또 한번 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면은 좀 조직화해서 좀 주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로펌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독립이사 부분인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이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IMF 때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회이사라는 걸 두고 있지 않고 독일처럼 이 경영을 하는 이사들을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라는 걸 따로 두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감사가 있지 않느냐? 감사 있잖아. 이 사람 감독하는 거 아니냐? 감사는 사후적으로 주로 회계 같은 것을 재무제표 보면서 잘못된 거 찾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 감사가 잘못됐으면 지적하는 감사 보고서 쓸 때 그때 사후 감사인데
사후감사는 감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야구나 농구 보시면서 선수들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야, 너 오늘 왜 잘못했어? 왜 너 그때 뛰지 말라니까 왜 뛰었어? 경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감독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감독은 경기 도중에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잘못하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은 뭐 선수를 교체하든지 운영 중에 해야 되는데 감사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감사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다 실적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사후 오디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IMF는 이거 감독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나라는 어떻게 이사회라는 업무 집행 기관이 있는데 이걸 감독하는 기관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감사가 있는데요 하니까 이거 감독 기관 아닌데 다 끝나고 이야기한 게 무슨 감독이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죠. IMF 때 1999년도 그 무렵에. 그리고 이 사회이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사회 내부위원회로서 이런 감사와 감독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일본은 독일 상법을 베꼈거든요. 상법 교수를 독일인에 데려왔어요, 일본에. 그래서 밥 먹이고 잠 재우면서 독일어도 좋으니까 상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상법을 만들면 독일을 아는 일본인이 그걸 번역을 해서 상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요 구조를 만들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근로자도 여기 참여가 되죠. 이게 공동결정법이라 해서 법에서는 주주 위에도 근로자도 여기 이사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인인데 왜 경영하는 이게 종을 주주가 안 뽑고 중간에 있는 감독기관이 뽑아? 이게 자기들은 그때 상법만 수입한 게 아니잖아요. 헌법도 수입했잖아요. 자기들 머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왜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뽑아?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자라고 한 겁니다. 이걸 없애고 나니까 둘이만 남잖아요. 이상한데? 그래서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제도가 사후적인 감사를 하죠. 주주가 바로 뽑으니까 두 가지 병폐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감사가 감사를 하는 거. 감독은 뭐 당연하고 감사조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사들 입장에서는 감사나 자기나 똑같아요. 너도 대주주 임명받았고 나도 대주주 임명받았고 우리는 동급이다. 안 무서워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뭐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난 대주주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감사 기능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가 뽑으니까는 감사가 감찰이 안 되는 게 자기 감사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버리니까는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요 구매에 맞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사회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다 대주주의 구매에 맞게 해준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입법 과정 중에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해서 3% 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주주는 감사 뽑을 때 자기 힘을 다 쓰지 말고 자기 지분의 3%만 행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나마 나중에 이제 사회이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로펌에 계신 변호사님들이나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 또는 교수 자기 직종이 있으면서 자기 직업까지 먹고 살면서 이사회 할 때 그리고 그 전날 좀 자료 좀 보고 오시겠죠. 그때 잠깐 나오는 사람이라서 내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뭐라 해도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사회이사가 이제 평균 급여가 1억이 넘는다. 이게 아주 큰 회사들이죠. 이제 30대 대기업 정도, 여기 300대인데, 저도 기사를 생각 안 하고 읽어본 건데, 300대가 30대 때문에, 30대 대기업에서 이제 평균 급여가 5,800만 원인데, 한 달에 서너 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에서 1억을 준다는 거는, 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죠.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사회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시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자리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드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격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채찍 이게 당근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 유도를 해서 따라가는 것을 막는 데는 그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업종도 아닌데 그 세게 막았다가는 사회에서 이제 한 명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예. 규정은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안 준대요 하면서 아무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개선 방안이 고민이 되는 탓에 우리가 자 이게 귤화 위지라고 하거든요.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르던 귤을 해수각이라는 걸 넘겨서 북쪽에서 기르면 탱자로 변하더라. 귤이 저는 순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어입니다. 네,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지금 사회이사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가 들어올 때도 번역도 잘못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디렉터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독립이사라고 해석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사회이사라고 해석을 해서 들어오고, 또 콩글리시도 아웃사이드 디렉터로 또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탱자가 되어버린 이 제도를 갖다가 독립이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부분적인 개선을 향후 통해서 귤로 되돌리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대전의 그런 이제 생각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힘드실 때가 됐는데 3% 룰은 어차피 복잡한 내용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2, 3분의 정리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룰 말씀드렸죠. 이게 일본식 감사제도가 비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한 것도 우리는 뺏겨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어쨌든지 좀 벗어나보자라는 노력이 있었는데, 대주주의 이 3% 룰을 맞추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3%면은 우리는 가족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50% 가지고 12%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내미한테 2% 주고 끝딸이 2%고 내가 10%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감사 선임할 때 나는 3%, 우리 아들 2%, 5%를 행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양심적이죠. 저 같으면 3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뿌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때는 최대주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한 몫의 최대주주꼴로 뭉쳐가지고 아들 무시, 요거는 아파트 12%로 만들어서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해서 3%만 인정, 9%는 날려버리자라는 것이 이 합산 3% 제한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는 최대주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권이잖아요, 주식이란. 그걸 갖다가 내가 10%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법정한다고 해서 7% 날려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최소침해 원칙이죠. 헌법에서 말하는.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최대주주, 예주주는 조금 대주주를 하더라도 그냥 개별적으로 3% 룰을 이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원래는 일본식 감사 제도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감사는 보면은 상금 감사도 있습니다. 다 최대주주에 대해서 합산 3%를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이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이사 아닌 다른 이사가, 사회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종류잖아요. 밖에서 온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누냐면은 밖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3%,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3%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는 영향력을 미치니까 합상원칙으로 좀 쪼아주고, 외부에 오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힘을 못 쓰니까 개별로 이렇게 풀어줬나? 이제 이렇게 억지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감사위원회는 사회이사가 주축이 되거든요. 사회이사가 이걸 설치하는 회사들은 사회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사회이사가 전부 감사위원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거를 하려면은 오히려 사회이사한테는 합산, 부득이 사내이사한테는 최대 합산, 개별 이렇게 하기 오히려 맞는데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고치게 된 것이 지금의 합산원칙 정비 내용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해 주시는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합산을 해버리면은 최대 주주가 사회이사가 주축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산을 해버리면 최대 주주 힘이 약해지잖아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힘이 약해지면 누가 덕을 보느냐? 사모펀드들이 보는 거죠. 외국계 사모펀드. 삼성물산 사태 같은 데서 엘리어트 같은 데가 덕을 보지 우리 같이 주주 가지고 있는지 와이프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내막은 그 사모펀드, 외국계 펀드하고의 어떤 힘의 균형을 조금 그래도 유지를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약간 속사정. 그래서 요거 개정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2020년 10월 달에 부임하고 그 12월 달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 이거 합산이었어요. 합산이었는데 국회 법사위 최종 결정이 난 아침에 개별로 고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루 만에 고치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계 펀드한테 우리 죽는다라는 기업의 요구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은 바로 잡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한 5분 정도 초과했는데 마지막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충실 의무가 이제 나오면서 주주가 경제적인 영역에 있다가 법적인 영역으로 지금 정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주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는 어차피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는 세력이고 소수주주가 그동안 그걸 못 해왔는데 소수주주가 법적으로 법의 세계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의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 좀 떠나고 투자자, 소수주주들이 이제 소송으로 기업들과 맞짱을 뜨는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그중에 얼른 통당은 몰라요. 예, 저 에버랜드 전화사채 발행 결의 그런 거 아무리 해도 몰랐습니다. 교수들이 나중에 제야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 들춰내면서 형사 고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수주들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함부로 못 올립니다. 이제 안건을.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국립이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자는 내용이고 3% 룰은 결국 최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감독기관 구성권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가 이제 외국계 펀드가 조금 급정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마지막쯤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체계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개정이 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알지만은 누군가 사건을 던져줬다. 그거 구치렁구치렁 하면서 해봐야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회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거 뭔가 나한테 득이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의 어떤 방향성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이 슈페트 교수라고 격렬하게 쓰는 거의 우리로 치자면 누구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제 경영학자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가의 임무는 혁신이라고 했어요. 기업가가 혁신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다음 혁신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선은 혁신을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를 고쳐나면 다른 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양쪽으로 같이 바뀌어야 저쪽 방향이 바뀌죠. 핸들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하면 차 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밖에 내외 다 같은 방향으로 옮겨야 된다. 전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 내용이 상당히 좀 저도 그게 좀 마음이 나려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하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을 위한 방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마찰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업 쪽에서도 좀 대응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